네, 안녕하십니까. 박시영TV의 박시영입니다. 오늘 34번째 시간입니다. 2부 현장은요 코너입니다. 오늘도 현장은요 코너에 늘 함께하고 계시는 안증건 소장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대차 3법을 왜곡하고 거짓말한 윤희숙에 대한 분노로 매일매일 잠을 설치고 있는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박시영TV에서 좋은 정책, 민생 경제를 살리는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서 그날만큼 매우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 소장님 보면 늘 든든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아닙니다. 네. 윤희숙에 대한 분노, 미통당 세력에 대한 분노로 잠을 못 잡니다. 네, 옆에 듬직한 분 한 분 계시죠? 여러분 아마 나이가 한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어디서 많이 봤는데라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만화책에 등장하는 어떤 주인공과 거의 흡사한데요. 우리 서울신문 논설위원이셨던 박록삼 의원님 자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신문의 박록삼입니다. 오늘 얘기를 좀 이제 해야 할 것 같아요. 박록삼 의원님이 어떤 분인지 먼저 얘기를 해야 할 텐데 두 분은 언제부터 아는 사이였습니까? 저희는 예전에 네. 1991년도에 전대협 1학년으로 길거리에서 스치듯이 만나고 학교는 달랐고 이분은 뭐 행당동의 유명한 전대협 투쟁의 중심에 섰던 그 투쟁 선봉대를 했었고요. 저는 또 서남 청년이라는 곳에서 투쟁 선봉대를 하다가 스치시도 만났는데 사회에 나와서 기자를 하고 있고 저는 이제 NGO 실무자를 하면서 우리 강경대열사 1991년도에 노태우 군사독재 정권의 쇠파이프에 맞아 정말 가련하고 억울하게 숨진 강경대열사 잊지 말자라는 모임에서 만난 겁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우정을 쌓았고요. 정말 우리 애청자들 중에 이제 서울신문 그래도 괜찮은 신문인데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도 일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 안에서 항상 진보와 개혁의 정론지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안팎에서 고군분투했던 분입니다. 아니 글을 저도 가끔 봤는데 글을 잘 쓰시더라고요. 관점도 좋으시고 글도 잘 쓰시고. 요것만 소개 한번 할게요. 우리 애청자들께. 신문 칼럼, 주요 신문 칼럼 역사상 처음으로 윤석열은 사퇴라는 직격탄을 날린 언론인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감정적으로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 싫으면 그냥 너 미워 그만둬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주 냉정하고 차분하게 검찰 개혁을 방해하고 어떤 면에서는 직권남용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면 그건 검찰총장이 자격이 없는 거다. 알겠습니다. 그런 유명한 칼럼도 쓰시기도 했었어요. 오늘은 쉼표 있는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부분에 좀 이야기를 하고 잠시 또 쉬어가겠습니다. 우리 안 소장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 끊기가 어려워요. 이게 쭉 이어지시거든요. 그냥 지금 이 시간에도 4천여 명의 시민들이 지금 이 금요일 밤에 방송을 봐주신다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제가 없던 힘도 막 나는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그 박록삼 의원님 개인적으로 어떤 계기로 좀 언론사에 입사하게 됐습니까? 직업을 이쪽으로 잡았던 이유는 뭔가요? 저는 저희 어렸을 때부터 정말 꼬맹이 때부터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이런 꼬맹이 때부터 꿈이 기자였었거든요. 그래요? 예, 이제 그렇게 책을 어렸을 때 많이 읽고 뭐 이런 계기가 있었나요? 아니요,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아버지가 기자셨어요. 아버지가 기자셔가지고 그냥 기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르면서 기자 좋은 것 같다, 나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자를 어렸을 때 다들 무슨 뭐 장래 희망 이런 거 적는 거 있잖아요. 꼬맹이 때. 다들 뭐 장군, 의사, 대통령 적을 때 저는 기자 적으니까는 선생님이 다 이상하게 생각하셨죠. 그래서 근데 대학 가서 그런 꿈도 다 이제 잘 이제 꿈으로 그냥 어렸을 때 꿈처럼만 여기고 말았던 건데 졸업할 때 즈음 해가지고 다시 기자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좀 뒤늦게 기자 공부도 시작하고 기자를 하게 됐죠. 그럼 기자하면서 주로 어떤 파트에 있었습니까? 두루두루 다 겪어보셨나요? 두루두루 하기는 했는데요. 제가 주로 있었던 데는 이제 정치부에서 국회 출입, 통일부 출입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또 사회부 그리고 또 문화부에서 조금 오래 있었고요. 지금은 논설위원이시죠? 제가 지난주까지 논설위원이었는데요.
이제 잘렸습니까? 이제 제가 사실은 이 논설위원을 하면서 네. 서울신문이 좀 독특한 사원 조직이 있는데 네. 노조 말고 사원 조직으로서 우리사주조합이 있는데요. 네. 그 우리사주조합장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우리사주조합장 일에 조금 더 전념하기 위해서 논설위원은 그러니까요.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좀 하시면서 언론개혁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자 오늘 모신 건데 뭐 아무튼 별명 구영탄이죠. 네, 아주 오랫동안 구영탄입니다. 구영탄을 그린 그 작가 이름이 뭐더라? 박봉성 아닙니까? 아니요. 고행석. 고행석. 공석입니다. 박봉성은 신이라 불리는 사나이 뭐 이런 거였고요. 거기는 최강탄가? 예. 그러잖아. 고행석의 맞습니다. 주인공 예. 구영탄. 구영탄. 이메일도 예. 영탄@서울.co.kr이더라고요. 원래 눈꺼풀이 이렇게 좀 쳐지면서 예. 잠 오듯이 근데 약간 천재기가 있는 그렇죠. 구영탄. 우리나라에 몇 명 있어요. 마라토너 이봉주 선생님하고 그렇지. 이봉주. 서울신문의 박록삼 선생님하고 네, 알겠습니다. 구영탄 어떤 수원시청의 김타균 선생님, 수원시청 염태영 시장 채찍근 김타균님 네. 다 눈이 반쯤 잠겨 있습니다. 네, 역시 마당발이라. 예, 서울신문 아까 그 얘기 했는데 저도 언론에서 몇 번 본 것 같아요. 우리사주조합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인수협상에 착수했다. 뭐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예, 이게 예.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가요? 이제 사실은 이제 서울신문 역사를 조금 네. 간략하게 좀 이렇게 네. 짚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요. 네. 이제 서울신문은 애초에 이제 1904년도에 대한매일신보라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예. 봤던 양기탁, 배델 네. 이런 분들이 만들었던 이제 그 당시 일제 강점기의 어떤 그 이제 독립이라는 어떤 가치들을 네. 이 표방하면서 만들었던 그게 우리의 원조 뿌리가 있는 거죠. 뿌리였는데 예, 예. 이제 그게 이제 폐간을 시키면서 일제 총독부가 기관지로 이제 그 신문을 활용을 썼습니다. 네. 그게 매일신보라는 이름으로 썼고요. 그리고 이제 해방된 이후에는 다시 이제 이제 약간 뭐 이제 당시 뭐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는 네. 또 좀 더 민족적이면서도 어떤 그 대중적이고 민중들을 위한 어떤 신문으로서 잠깐 있다가 다시 이승만 정부가 이거를 이 적산이라는 이름으로 정부 기관지로 만들어서 서울신문으로서 지금까지 쭉 왔던 겁니다. 적산으로 규정을 했구나. 예. 그래서 이제 정부 기관지로서 살았던 시간들이 간단히 45년 이후로 46년이죠. 정확하게는 46년 이후로 쭉 있었는데 네. 저희들이 2001년도에 네. 이제 민영화의 그 첫 걸음을 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01년도에 2001년도에 그래서 우리사주조합이라는 이제 사원들이 주주가 되는 조직을 만들고 사원들이 이 뭐 임금, 퇴직금, 상여금, 뭐 급여들을 다 출연해 가지고 39% 지분을 가진 일대 주주로서 우리사주조합이 됐었는데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민영화 그리고 독립언론의 어떤 첫 걸음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나서 전에 그러니까 정부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던 거를 우리사주조합이 이 지분을 네. 인수를 하면서 네. 최대 주주의 역할을 했었다. 네, 2001년도에는. 그렇죠. 그러면서 소유구조 개편을 하면서 우리사주조합이 39% 지분을 가진 일대 주주가 되고 정부는 30% 지분을 가진 2대 주주로 남아 있으니까 네. 이제 있게 된 구조가 됐었고요. 그게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었는데 네. 이제 지난달에 예. 정확하게는 6월 25일인데요. 네. 그때 이제 정부에서 지금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청산하고 정리하려고 한다. 기재부가 한 30% 갖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 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정리하려고 한다. 이유는 무슨 이유를 낸 건가요? 이게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정확한 의도와 진위를 뭐 당시에는 파악하기 어려웠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실무자로서 국고국장이 이야기했던 거는 이 정부의 채무 비율을 이 국가 채무 비율도 낮추고 네. 뭐 그런 차원에서 아니 근데 사실 언론사에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건 꼭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원칙대로 본다면.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어떤 네. 그런 구조는 아닌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뒤에 배경이 뭐든 어쨌든 그렇게 나서는 것 행위에 대해서는 뭐 질타를 받을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들도 그래서 이거를 어떤 형식으로 이제 물론 그동안 너무 오랜 시간 동안에 비정상적인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들이 오래 지속돼 왔던 만큼 이거를 잘 정리하고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겠구나. 이미 2001년도에 첫걸음을 떼고 민영화 독립언론의 어떤 그 방향성을 잡았다 그러면 이건 이제 마무리하거나 완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이 대의와 명분과 정당성을 갖추고서 하면 좋겠다. 저희들도 충분히 동의하는 부분이었고요. 대개 그러면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30%면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로 추정할 수 있나요, 대략? 이제 그걸 조금 협상을 하기 나름일 텐데. 네, 그렇습니다. 이제 대략은 어느 정도 생각하나요, 시장에서 일단 평가하기에? 액면가로 하자면은 네, 한 100, 한 20억 정도 되는 돈인데요. 이제 정부하고 어떻게 논의가 이제 진행될지는 이제 조금 좀 그러니까 이제 지금 봐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사주 입장에서는 정부 지분인 기재부가 갖고 있는 지분을 다 인수를 하겠다 이렇게 좀 의향을 피력하신 거죠? 네. 정부에서는 그러면 지금 협상이 들어간 상태인가요? 양측이? 아직은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가 지금 진행되지는 않고 있지만 네. 어쨌든 저희들의 공식적인 의사를 밝혔고 정부에 전달했고 네. 정부에서도 이제 그 방향을 갖고 좀 얘기들을 좀 치르지 않을까. 아니, 제가 볼 때도 그 부분에 우리 사주조합이 나선다면 정부 입장에서야 오히려 반가운 일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네. 이걸 거대 언론한테 떠넘긴다든가 시장에 이상한 어떤 재벌들이나 이런 데서 인수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 사주조합이 나서주면 정부로서도 반갑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우리 애청자들 이제 댓글 보면 이제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서울신문이 이제 부여간 거 정부 거의 기관지처럼 돼 네. 있었으니까 네. 그 다음에 박근혜 이명박 때도 이렇게 논조가 좀 왔다 갔다 한 거에 대한 이제 실망들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비판하는 분도 계시는데 일단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신문에 그래도 우리 사주조합 또 기자협회, 노동조합이 굉장히 그동안 서울신문 박근혜 이명박 때 정말 완전히 나쁜 신문으로 만들려는 걸 많이 저지해 왔어요. 그래도 그렇게 조중동화 하려고 했던 걸 이분들이 더 저지하면서 힘겹게 지켜왔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재정상의 문제든 그다음에 언론사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언론의 공공성 또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에 혹시 문제가 된다면 지분을 회수할 수도 있다고 또 보는 거예요, 이 구성원들도. 근데 요즘 우리 아까 이제 어떤 분들 또 중건설 이야기랑 써놨더라고요, 댓글에. 요즘 우리 한국에서 굉장히 경계해야 될 게 자꾸 천박한 건설 자본이나 그게 지방신문들은 다 건설사들이 재벌들이 신문사나 언론사를 하나씩 지금 먹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역 방송사, 신문사, 심지어는 그래서 서울신문의 일부 지번도 갑자기 호방건설이라는 데가 매입을 해가지고 문제가 됐고요. 혹시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나쁜 의도는 없을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해 보는데 시장에 이렇게 내놔가지고 시장 논리로 어떤 특정 건설회사나 재벌 대기업이 확 사가지고 자기들 앞잡이 노릇하는 신문 하나 만들어버리시는데 아니 건설사가 사니까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정부정책에 반기를 들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전경련 앞잡이인 한국경제신문이 하는 짓을 본다든지 그다음에 태영건설이 대주주인 SBS의 일부 보도의 문제점을 본다든지 보면 정말 이건 끔찍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감 애청자들께 서울신문의 어떤 역사적 어떤 과오가 일부 있고 또 최근에 일부 마음에 안 든 부분이 있어서 비판하는 건 괜찮은데 이 신문이 건설 자본이나 천박한 대기업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이 정부가 서둘러서 이렇게 막 지금 갑자기 막 팔 이유는 없잖아요. 지금 사실 언론 환경 너무 나쁜데 갑자기 재벌이나 대기업이나 건설 자본에 넘어가면 분명히 또 현 정부를 물어뜯는 역할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간을 두고 그 서울신문 구성원들과 또 정부 안팎의 언론 전문가들하고 더 좋은 어떤 언론 하나 굉장히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 국민들로부터 거의 최악인 상황에서 무슨 말씀인지? 괜찮은 신문 하나 만드는데 정부가 좀 힘과 지혜를 발휘해보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 이건 굉장히 저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얘기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제일 우려하거나 저희들이 상정한 최악의 상황은 이 정부의 지분을 서울신 우리사주합 즉 구성원들이 이렇게 인수하지 못하고 이런 그 공개 입찰이라든가 바깥의 시장으로 이게 매각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일 크거든요. 그건 단순하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이 구성원들이 각자의 희생을 감내하면서도 이걸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정부에서도 사실은 그 부분들을 단순하게 어떤 시장의 논리 이런 자본의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게 만드는 이 회사로 이 회사가 지금 17년 회사인데요. 역사를 117년. 근데 이런 100년이 넘는 역사, 전통이라는 부분들을 단순하게 언론 시장에 수없이 많은 자본이 장하고 있는 절대적인 어떤 자본의 이 이해관계 속에서
이 모든 게 재편되어 있는 언론 시장에 이 회사를 밀어 넣는 것이 과연 정부 입장에서도 맞을까? 이게 이렇게 되지는 않아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그 굉장히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뭐 오늘 잘 나오셨고요. 이 구성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저희들 한 400 지금 이제 416명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정부 쪽 관계자들도 우리 프로를 많이 보시니까 아마 뭐 전달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도 뭐 다른 루트를 통해서라도 한번 그 당연히 검토를 할 것 같고. 아마 우리 애청자들이나 박시영 대표님도 기억나실 거고 우리 서울신문이 여러 이제 찬반이 있었지만 한때 대한매일신문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예전에 이제 민족정론지 초창기 시도했을 때. 기억나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좋은 신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중동에 맞선 한경대, 한겨레 경향 대한매일 이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아주 오래 쓰인 서울신문 이름으로 다시 환원하긴 했지만 그때 그 대한매일이라고 하는 좋은 매체를 만들었던 구성원들이 지금 대부분 남아서 물론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언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권력감시하다 보니까 깐깐한 거라든지 좀 과도한 비판도 담아야 합니다. 뭐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의도는 전달이 된 것 같고.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내부의 구성원이었으니까 언론사 내부의 분위기들을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타 언론사에도 이제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테니까 아마 이제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언론개혁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또 안 소장님은 평소에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니까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언론사 요즘에 최근에 그 보도된 기사들의 내용들을 보면 좀 의도적인 가짜뉴스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수가 아니라 굉장히 프레임을 가지고 접근하는 가짜뉴스가 굉장히 많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개인적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저는 이제 정부의 언론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는가 싶거든요. 사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언론 정책이 사실은 뚜렷하게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이 정부에도 아마 없을 것이고, 이 정부의 언론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도 그런 것을 잘 못 보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 정부가 어떤 언론에 대한 입장들, 방향성들, 비전들, 어떤 그 혁신에 대한 과제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걸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정부에서는 어떤 개별 보도 대응 같은 것에 중점적으로 이렇게 할 뿐이지, 예를 들어 정말 방향성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어떤 아젠다를 제시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별로 없거든요. 아니 그러면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뭐냐면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이런 가짜뉴스, 의도된 가짜뉴스의 비율과 지금 현 정부 때 벌어지는 상황하고 비슷합니까? 과연 빈도수나 이런 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이 정부가 갖고 있는 이제 언론 정책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정부는 일종의 좀 방임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떤 의도였냐면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줘야 되는데 약간 방임하는 부분이 많은 거죠. 아니, 그러니까, 언론 자체가. 그러니까 그거는 그것대로 평가는 해야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언론 자유도가 높아졌잖아요. 네. 뭐 이명박 박근혜 때 비교할 수 없이 언론 자유도가 높아졌고 반면 신뢰도는 낮아지고. 네. 그러니까 박근혜 이명박 때는 예를 들면 두 가지의 가설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는 사주나 언론사의 지향하고 보수 정권이 잘 맞으니까 그런 게 하나 있다고 치면 좀 관대한 입장이 하나가 있다면,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방임하지 않고 잘못하면 조지니까 조인트 까니까 무서워서 약간 눈치 보는 이런 게 있는데, 현 정부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어떤 성향도 좀 다르고 기본적으로 기자들이나 사주나 다 이 분위기가,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뭐 그게 간섭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권력을 감시한다는 미명하에 그러면서도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좀 퍼뜨리면서 또 법원이나 이런 데서도 뭐 제대로 판결하는 것 같지도 않고 약간 이런 게 있는 거 아니냐는 거지.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정책도 중요한데 내부 구성원들의 실제 속에 들어있는 어떤 심리는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되게 궁금해요, 사실은. 저도 이게. 궁금하네요. 어떻게 보세요, 안 소장님? 제 문제의식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 언론 정책이 뚜렷하지 않다라고 얼마 전에 기자협회 뭐 이런 설문도 나왔던데 많은 국민들은 지금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니 정부가 오히려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간섭을 안 하는 거 아니냐. 근데
박근혜 이명박 때 그렇게 짓밟히고 심지어 조인트 까이고 그건 저희들이 쓴 표현이 아니고 그자들이 쓴 표현이잖아요. 실제로 MBC랑 관련해가지고 네. 조인트 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언론 자유를 듬뿍 가져갔으면서 신뢰는 왜 또 저하됐는지 기자 집단 전체가 성찰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의 언론 정책이 뚜렷하지 않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안 맞다라는 지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예. 막 그러니까 그 이제 저는 또 이제 박목삼 기자님과 제가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박목삼 의원님한테 사실 뭐 무슨 개인한테 묻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보시기에 좀 분위기를 좀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 기자들 내부에서 기레기 이런 얘기들을 일반 그 시민들이 막 하면 기분 안 좋잖아요. 누구나. 그렇죠. 기분 굉장히 안 좋은데 그러면서 그럼 우리가 혹시 이렇게 비판을 받는 불신을 당하는 이유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야 우리 좀 바꾸자 자정하자 뭔가 개선하자 이런 의견들이 나올 법 하거든요. 그런 움직임은 전혀 없습니까? 사실은 이제 뭐 내부에서도 최소한의 움직임들이 있는 건 사실이죠.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참여정부 맨 마지막 해에 만들었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사실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고 뭐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모든 게 이제 다시 뭐 원위치로 되돌아가거나 그런 게 많았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을 되게 동의했었거든요. 그 설명을 좀 해주세요. 뭔지.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은 이제 그냥 나타나는 양상은 이제 기자들이 나타나는 양상은 이 이른바 출입처라는 기자실이라는 부분들을 없애고 브리핑룸으로 전환하고 이 정부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이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 기자들에게 국민들에게 사실 알리는 어떤 그런 걸로 하겠다는 건데 네. 내용은 양상은 기자실이 없어진다로 되는 거죠. 그리고 취재하는데 불편하다라고 하는 걸로 되면서 어마어마한 기자들의 반발이 당시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그 핵심적인 여러 가지 문제식들의 그 근본적인 부분에 있는 부분들은 그 굉장히 저는 동의를 많이 됐던 부분이죠. 예를 들자면 사실은 그 출입처 제도, 기자실 문제라는 게 굉장히 오래된 해묵은 관행이거든요. 그리고 온라인 뭐 새로 생기는 신생 그렇죠. 이런 언론사들은 진입장벽이 있는 대단히 거고. 높고. 예. 그래서 못 이제 들어오고 검찰 같은 경우는 유착이 발생하기도 그렇죠. 하고 이제 이제 그래서 그렇죠. 박노삼 기자님은 그때 몇 안 되는 그걸 찬성한 기자님인 거예요. 그 당시 기자들이 막 그걸 물어뜯고 막 과하달 정도로 막 그 과민 반응했는데 당시 언론 개혁 단체나 시민들은 그걸 많이 지지했거든요. 왜냐하면 제발 좀 그 출입처에서 권력이나 대기업, 권력기관 대기업 출입을 주로 하라면요. 다른 사람 못 들어가요. 그래서 기득권 만들고 카트를 만들고 심지어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서로 도와주는 권력기관이나 대기업을 그걸 깨뜨리는데 찬성했던 거죠. 많은 분들이. 박노선 기자님도 기본적으로 찬성했고. 이제 각을 조금 더 세워서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제 정부의 아까 방향이 좀 잘 안 보인다는 하는데 네. 어떤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까? 사실은 지금 이 정부가 이제 이 대통령이 대선 시기에 공약으로 이제 몇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그게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구현, 그리고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방송의 활성화, 그리고 신문 진흥과 지역 신문 지원,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구축. 저는 뭐 약간 좀 모호하긴 하지만 구체성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저는 이제 방향성은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거를 위해서 구체적인 노력이라든가 어떤 뭐 이렇게 이 사회적인 의견들을 서로 이렇게 모아내는 과정이라든가 네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 거의 없었던 거죠. 이걸 가깝게는 원래는 이제 국민소통수석실 쪽에서 원래는 고민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예. 청와대로 치면. 예. 예를 들어서 이번에 총선 직후에 이제 178석, 180석의 이 거대 정당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연천회 같은 데서 아마 3대 개혁과제 같은 경우를 정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사실 언론이 빠지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이건 어떤 그 편가르기나 어떤 그 이런 게 우려되는 이 과제 사항이라고 봤던 거죠. 그러니까 언론개혁은 정부가 아니면 당이 맨 위에 놓아놓고 이게 놓고 이 추진을 세게 하면 쓸데없는 반발이 너무 커져요.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그건 맞죠. 밑에서 치밀하게 준비해서 이 굉장히 그 뭐랄까 정광석과 같은 할 것들을 과감하게 나가야지 막 불필요하게 자극을 세게 해놓으면 똘똘 뭉칩니다. 그렇죠. 그런 어떤 과거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언론단체들에서도 올 상반기에 이런 이제 그 미디어 개혁 국민위원회 같은 어떤 뭐 대통령 직속 네. 이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네. 사실은 지금 그동안의 어떤 언론 환경의 변화들, 법, 뭐 이런
지금 환경이 어마어마하게 변했는데 그 이후로 사실 그걸 반영하지 못하는 법제도들이 많이 있고 어떤 그 산업 생태계, 미디어 생태계 변화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 공격적으로 뭔가를 제시해야 될 부분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자 이제 청와대 정부 쪽은 알겠고요. 여당이나 뭐 예를 들면 뭐 열린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이 언론 문제에 대해서 좀 앞장서는 의원이 있습니까? 딱히는 없습니까? 사실은 원래 저기 더불어시민당 몫으로 들어가는 뭐 KBS 부사장 정필모 부서장이 예? 정필모 의원이 계셨죠. 예, 정필모 의원이 계시고 예. 정청래 의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예. 뭐 그걸 입법 발의했고 몇 분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관심이 있는 분들이. 근데 대부분 이제 지금 국회로 따지자면 상임위가 과방위로 이게 다 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분들이. 네. 그리고 실제로 이 문체위 이제 또 언론 정책을 다루거나 거기는 또 문체위죠. 언론 문체가 정책을 다루는 거는?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사실 좀 분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예. 그러면서 실제 지금 문체위 위원들 이렇게 이 면면을 보면은 네. 이 언론 문제에 있어서의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접근하실 만한 분이 좀 마땅치 않은 건 사실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원내대표실이라든가 네. 아니면 어차피 시민사회도 우리 안진근 소장도 계시지만 예. 역할을 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저는 이제 그 서울신문이 그동안 안에 구성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온 걸 이제 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 애청자들 입장에서 실드 치고 있다 안진걸이라는 지적도 이제 받고는 있는데요. 그것대로 제가 한번 양해를 구해보는 거고 다시 또 시민사회 구성원으로 오면 지금 언론 신뢰도가 최악인 게 우리 사회에 정말 엄청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희들이 조선일보를 7번 고발하고 민원연이 1번 공정위 신고하고 최근에 하승수 변호사의 세금 도둑 잡아라가 또 공정에 따로 신고를 해놨고 총 9번 지금 조선일보를 연속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조선일보 고발인 조사를 제가 이번에 조선일보 고발인 조사만 6번째 또 받게 됐습니다. 나경원에 대한 고발인 조사는 9번 중에서 제가 7번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이제 싸우는데 저는 민주당이든 정의당이든 좀 더 다시 언론의 공공성, 그다음에 가짜뉴스 추방, 언론 개혁 좀 선명에 나선 의원님들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정청래 의원, 정필모 의원밖에 없는 게 지금 그러니까 현실입니다. 그 얘기를 네. 제가 좀 드리는 게 예를 들면 초선 의원들 중에서도 문체위에 소속된 의원들 중에서 그런 어떤 토론회도 하고 아니면 내부의 자료들도 많이 주고 만나기도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해야지 이게 그냥 알아서 되겠군이 하면 잘 안 되잖아요, 사실. 이제 지금 오늘 그런 얘기 들어보니까 뭐 안진근 소장이나 이렇게 언론개혁 운동에 앞장서는 분들이 좀 더 그 정치권이 하시는 역할이 크거든요. 그 역할을 좀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내부에서 좀 바꿀 수 있는 흐름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아까 서울신문 우리사주 조합이 굉장히 탄탄하게 된다면 그 안에서 그 힘이 더 세지면 아까 기재부의 지분까지 인수하면 막강한 건데 그렇다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경영에 관여하거나 이런 게 아니지만 논조나 뭐 이런 걸 관여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서울신문의 목표가 가장 그 신뢰할 만한 신문을 우리가 한번 도약을 하자. 뭐 어떤 목표들이 있고 그 목표를 향해서 구성원들끼리 뭔가 개혁하고 혁신하는 이런 것들이 놓여질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뭐가 있다면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지금 뭐 대부분 언론들이 물론 한겨레라든가 경향신문 이런 데들은 저희 서울신문처럼 우리사주조합으로 이 대주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어쨌든 좀 자유롭게 내부에서 좀 치열하게 논의하고 토론하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문화들이 이미 형성된 이제 그런 언론들이고요. 네. 나머지는 대부분은 다 이제 어떤 사주 혹은 네. 뭐 무슨 어떤 이런 오너들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있는 데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이 서울신문 같은 데도 충분히 그런 어떤 언론의 공공성들을 좀 더 이렇게 더 심화시키고 확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델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은 그래서 이제 총대를 좀 매신 거구나. 그렇죠. 예. 저희들은 이미 2001년도에 민영한 이후에부터 네. 그때는 이제 당시는 대한메일이라는 이제 제호가 됐었지만 그때만 해도 이제 근데 왜 바뀌었어요? 대한메일 서울신문이? 대한메일 괜찮던데. 예, 제가 대한메일 일기 입사자입니다. 일기 입사인데요. 나 그래서 갑자기 바뀌어. 이거 좀 뭐지? 서울신문 하면 지방지 같잖아. 느낌이. 그래서 뭐 당시에는 뭐 그 제호를 다시 서울신문으로 변경하는 데 있어서 저 같은 경우도 반대를 많이 했고 반대하는 글도 쓰지 않았나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글 쓰고 뭐 징계도 받고 그랬었는데
이제 사실 이제 구성원들이 이 소외구조를 바꾼 다음에 굉장히 사실 게시판이 그때 활성화가 많이 됐어. 사내 게시판이 활성화가 많이 됐습니다. 옛날에 보면 서울신문 제일 많이 받아보는 데는 관공서 가면 다 있어. 예, 옛날에 이제 그랬어요. 그렇죠. 한동안 정부 그렇죠. 기관제였으니까 맞습니다. 예. 마을 이장님 집에도 가면 서울신문이 있었죠. 그렇게 기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뭐 이제 어떻게 바꾸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신문 안에 여러 가지 혁신해야 할 과제 중에 그래도 국민들한테 신뢰할 집단으로 보이려면 가장 그래도 바꾸고 싶은 어떤 공감대가 모아지는 게 뭡니까? 저희들은 일단 이제 어떤 권력으로부터 또 독립되어진 어떤 언론으로서 만들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들은 결국은 이제 구체적인 어떤 지면에도 반영이 될 것이고 조직 운영에도 반영이 될 것이고 저희들이 이미 어떤 뭐 사실 저희들은 뭐 하나 결정하려고 해도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아니 제가 진짜 쉽게 물어볼게요. 왜냐하면 만약에 제 같으면 내가 만약에 기자로 있다면 혁신해야 할 아이템 중에 하나가 만약에 가짜뉴스를 썼다. 근데 예를 들면 항의가 들어와서 그게 문제가 만약에 밝혀졌다. 그러면 내부에서 이게 몇 회가 쌓이면 뭐가 징벌이 우리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법적으로 다투는 건 그건 별개로 하고 우리 내부에서 뭐 승진에 제약을 둔다든가 뭐 이런 어떤 내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냐 이거죠.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뭐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닌데요.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 그런 게 없으면 좀 다들 추상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저는 무슨 얘기냐면 왜곡 보도, 허위 보도가 있었다. 그런 거 책임질 사람에 대해서 위에 부장 라인들, 일선 기자들에 대해 책임을 어느 정도 물을 거냐 평가하고 누적이 되면 이 사람 퇴출을 시킬 건지 뭐가 이게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왜곡 보도 한 보도 분량만큼 우리는 그럼 반드시 내자. 그 크기만큼 조선일보 이면에 코딱지만큼 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왜곡 보도 해놓고 엄청난 가짜 뉴스하고 그런 어떤 혁신적인 과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서울신문이 바뀌겠구나. 한겨레가 바뀌겠구나. 뭐 이렇게 기대감을 갖는데 되게 예를 들면 벙벙한 얘기들 하면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더 중요한 얘기가 들어있을 수도 있겠지만 잘 모른단 말이죠. 근데 시민들이 원하는 건 그런 거부터 시작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또 이제 현업 기자하고 또 독자 출신은 또 입장이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한국 사회 최대 언론개혁의 과제는 방금 이제 최근에 윤석열이 우리 애청자들도 보셨지만 윤석열이 방상훈도 만나고 홍석현도 만난 게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피의자이거나 피의자 관련 있는 사람들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검찰과 언론이 이렇게 권력화 되어 있는 게 하나가 큰 문제가 있고요. 밤에 대통령 행세를 하는 거죠. 일부 수구 언론이.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 그다음에 우리 애청자들이 제일 열받는 건 최근에 정말 부쩍 늘어난 가짜뉴스 문제거든요. 저는 기자사에 내나 언론사 내에서 저희들도 밖에서 저희들도 요구해야 된다고 보고요. 정말 가짜뉴스나 허위보도, 애곡보도에 있을 때는 아주 특단의 책임을 데스크나 일선 기자들도 묻는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그 피해자들의 반론권 보장이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만한 크기로 왜곡보도가 나왔으면 진짜 일면에 이만한 좀 더 큰 크기로 저희들의 왜곡으로 잘못됐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준다든지 뭐 손해배상도 징벌적 손해배상은 아니다도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한다 이런 좀 책임있는 조치 나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신에 지금 이제 언론계 내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방적으로 논의한 분들도 있지만은 그러다가는 언론의 자유가 비판의 자유가 너무 봉쇄될까봐 두려워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나는 그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회사마다 언론사마다 양심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잖아요. 아직도 존재하잖아요. 기자들 중에서 그래도 뭐 보수 진보지 가리지 않고 양심 합리적인 사람들도 있거든요, 당연히. 근데 이분들이 지금 언론이 이 정도로 위기에 봉착했는데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모여서 적어도 우리도 각 사회에서 이런 것만큼은 만들어내자. 그렇지 않으면 이 기레기로 평가되는 이 분위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자식들한테 부끄럽지 않느냐. 집안에 들어가면 기자하면 옛날에 존경받는 직업이었는데 어느새 이렇게 전락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노력이 솔직히 난 잘 안 보여. 맞습니다. 한겨레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사실은 구체적인 노력들이 그런 움직임들이 별로 없는 게 사실이죠. 왜 없을까? 내가 그게 궁금한 거야. 이것도 예를 들면 직업이기 때문에 여기 괜히 찍히면 내가 피해보지 않을까? 지금 밥벌이를 어디서 하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해도 안 될 거야.
해봤지만 유사한 걸 해봤지만 안 되더라. 이런 어떤 자포자기 심정인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뭐 지난 작년에 무슨 이 조국 교수 사태 때도 시작해서 뭐 가장 최근에는 뭐 박원순 시장 사건들 뭐 코로나 해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하나의 흐름이 형성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종의 대세처럼 흐름처럼 형성된 게 있으면 그걸 거스르기가 정말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뭐 광풍이 불었으니까 뭐 혼자 뭐 나서서 이렇게 하기 어렵다. 그건 난 약간은 인정을 해요. 그 분위기는.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그것도 이제 재판의 영역으로 넘어갔고 많은 부분들이 거짓이 밝혀지고 있고 어쨌든 재판 과정에서 하나씩 서로 갑론을박하면서 연말에 연초면 정리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쯤이면 그 문제 외에도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뭔가 나올 때가 됐는데 너무 잠잠한데. 그리고 저 이제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이번에 이제 조선일보가 사랑제일교회 광고 실었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광고를 치를 수도 있고 예를 들어 한편을 보면 언론이라는 건 누구나 광고를 의뢰하면 실을 수밖에 없다. 이것도 한 부분 주장은 인정을 하고 한쪽에서 보면 이거는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해악인데 이 왜곡된 이 정보를 이걸 실어주는 게 만든 거냐 이런 어떤 비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광고라는 게 언론사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로 언론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이득은 가져가면서 그러면서 가짜 뉴스는 버젓이 퍼뜨린다. 극우 극단주의자들의 왜곡된 주장, 거짓된 주장을 그대로 실어준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이건 조중동이 심지어 저는 방역 온 국민의 지금 생명과 건강에 담에 있는 방역 대책을 무력화시키는 범죄 행위에 동참한 거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매우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첫 번째,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아까 이제 박시현 대표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정의기억연대 사건 최근에 있었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와 마녀사냥을 많은 언론들이 동참했거든요. 저는 그럴 때 우리 서울신문이나 한겨레신문이라도 팩트체크를 중심으로 우리는 좀 다르게 접근했으면 더 좋지 않냐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비판도 좀 하고 싶고요. 아니 그리고 이번에 정의기획연대도 13가지인가 11가지인가 뭐 지금 잘못된 것들 수십 가지 보도가 대부분 잘못된 거로 판정됐는데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13개 중에 11개가 다 가짜뉴스라고 판정이 됐고요. 두 개는 조금 더 다퉈보자 해서 지금 법원으로 가 있는데 그것도 아마 거의 100%까지는 아니어도 상당수 왜곡이라고 결정이 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 됐으면 얼마나 부끄러운 궁금한 일이에요. 게 그 정도 됐으면 아직 결론은 다 안 났지만 중간 결산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의기억연대에 대해서 한겨레나 뭐 이런 신문들이 아직 재판 과정이기 때문에 수사 과정이 아직 다 안 끝났기 때문에 기소도 아직 다 안 됐고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가짜 뉴스로 드러난 것은 이러이러한 거다. 한 면을 통을 털어서 정확하게 중간에 우리가 반성할 대목도 있다. 그래서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것들이 하나 나와줘야지. 예, 맞습니다. 그래야 진보 언론이라는 평가를 받지. 다행히 한겨레신문이나 서울신문은 정의연대에 가짜뉴스에 꼽힌 게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 마녀사냥 때 우리 한겨레신문이나 서울신문 같은 데는 그런 식으로 동참하진 않거든요. 어이없이. 아니 그러니까 자사가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이 언론 왜냐하면 이 국민들이 보라는 거잖아요. 예, 그게. 맞습니다. 예. 근데 내가 이제 궁금한 건 사실 언론사 입장에서는 광고 의뢰했을 때 이거는 광고 받아야 돼 안 돼야 돼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이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왜냐하면 옛날에 서정갑 이런 사람은 쿠데타를 막 선동하는 것을 광고로 싣고 그랬어요. 조선일보 하단에 맨날 실었죠. 예. 서정갑 진언원. 네. 사실 이 광고가 뭐 우리 입장과 무관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발행인이 있고 발행인은 모든 지면에 내가 실는 담는 모든 정보와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발행인인 것이고 모든 회사에 다 발행인이 있는 거잖아요. 누가 맡든지 간에. 근데 그래서 보면은 보통 흔히 이런 이른바 의견 광고, 입장 광고 이런 부분들은 광고료가 비쌉니다. 예, 더 비싸죠. 네. 그래서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들도 일종의 리스크를 가져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비싸기도 할 테고 그럴 텐데 보면은 전 목사가 정광훈 목사가 한겨레에다가 그 광고를 싣지 않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이런 지만원, 서정갑이 그런 분들이 한겨레에다가 그런 광고를 애써 싣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광고도 그 신문
그 신문이 기본적으로 이 큰 틀에서의 입장들은 같이 하기 때문에 편하게 실어주는 거지. 저희들도 아마 그런 광고 들어오면은 되게 부담스러워하면서 고민하다가 안 실을 겁니다. 어쨌든 광고라는 게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신문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수입원이고 적지 않은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부담스러운 거기 그다음에 때문에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건설사들 있잖아요. 네. 부동산과 관련된 이런 비중이 얼마나 되나요? 광고 중에 대략 그냥 느낌상 봤을 때. 한 30% 40% 되나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서울신문은 많이 안 주는구나. 서울신문이나 한겨레신문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쭉 경제- 제가 두 신문을 경제지- 봤습니다. 경제지 경제지 중심으로 아무래도 뭐 분양 광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특히 많이 나오죠. 조선일보는 조선일보는 보면 뭐, 삼성, 그다음에 은행, 예. 그다음에 건설회사 부동산 관련 광고가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 경제는 아예 재벌들의 앞잡이인 것이고요. 정경련 기관이나 다름없는 것이고요. 조선일보 보면 광고 제일 많이 한 거 이제 우리 언론시민단체 감시하잖아요. 항상 1, 2, 3등에 삼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물론 다른 언론에도 많이 그렇긴 하지만 삼성 그다음에 일등주들. 금융지주들 지금 새로운 권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금융기관들이 자꾸 탐욕 저지르고 여러 가지 비리 저지르잖아요. 그러니까 광고를 많이 합니다. 자. 그다음에 건설 부동산이 광고를 많이 합니다. 우리 안 수장님한테 아마 다른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볼 텐데 한겨레 신문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진보 네. 언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요즘에는 뭐 비판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지금 애청자들도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서울신문까지 비판 엄청 해서 네. 그래서 아니 제가 저도 가슴이 아프네요. 네. 물어보는 게 한겨레 신문이 신뢰를 얻으려면 뭘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애청자들이 안진거리 오늘 한겨레신문, 서울신문 신들친다고 이제 많이 지적해 주셔서 죄송합니다.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안팎에서 저도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애타는 심정, 기대했던 시민들이 기대가 실망이 됐을 때 얼마나 더 가슴 아프겠어요. 오죽하면 한겨레 경향이 조중동이랑 비슷해졌다라는 지적이 엄청 있거든요. 저도 많이 공감합니다. 특히 어떤 조국 전 장관 국면에서나 정의경련대 국면에서 예를 들면 한겨레 경향, 서울신문은 저는 달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막 마녀사냥 광풍이 물어칠 때 그다음에 검찰이 막 말도 안 되는 거 흘려보낼 때 오히려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서울신문은 팩트체크해야죠. 그다음에 그자들이 흘리는 것들의 의도를 간파하고 오히려 다른 논조로 접근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하려고 그 안에도 노력을 하려고 했던 기자들도 있어요. 분명히 안에서 논쟁이 있었으니까. 근데 막 그 광풍에 휩싸여서 그냥 숟가락 얹듯이 간 기자들도 있고 그런 면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애청자들의 지적이 너무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예를 들면 한겨레 신문 최근에 봤는데 그 한겨레 신문에서 FGD라고도 합니다. GI 인터뷰라 포커스그룹 인터뷰라도 하고 포커스그룹 디스커션 뭐 해갖고 이제 FGD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정성조사 방식이죠. 참석자들의 워딩을 따는데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 실망한 지점들, 문제장의 문제점을 가지고 특집을 좀 했어요. 의미 있었습니다. 네. 나름대로. 그러니까 늘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 그다음에 뭐 정의당을 지지했던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뭐 통합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생생한 목소리를 많이 냈더라고요. 일부러 최근에 이제 민주당이나 정부 여당의 정부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신 차려라 라는 측면에서 회초를 좀 들으려고 특집을 마련한 것 같아요. 그거는 의미 있게 봤습니다. 다만 한겨레 신문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지금 국면 같은 거 있잖아요. 정광훈, 광화문 집회, 통합당의 지지율이 또 빠지고 있고 중도와 좌클릭으로 김종인이 드라이브를 거는 것 같지만 진정성이 좀 잘 안 보이고 뭔가 이럴 때는 또 통합당에 대해서 그런 걸 해야 돼요. 그다음에 정의당 어떻게 과연 진보정당으로서 많은 분들이 실망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 총선 과정, 조국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정의당 또 어떻게 나가야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해줘야지 이 분리할 때 정부 여당이 분리할 때만 그걸 탁 하고 물론 예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무한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굉장히 균형 있게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부 여당을 때릴 때는 굉장히 아프게 때리는데 통합당이나 나머지는 자기들은 원래 진보였으니까 저기는 뭐 얘기 안 해도 원래 그런 놈들이야 라고 이 편협된 사고를 갖고 있는 건 아닌지 이중적 사고를 갖고 있는 건 아닌지 묻고 싶더라고요, 사실. 예, 그리고 또 덧붙이면요 100% 공감하고요. 제가 한겨레신문, 경향신문을 요즘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식이에요. 어쨌든 현재 권력을 쥐고 있는 집단을 감시하는 게 자신들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잖아요. 잘못한 거 지적해야죠. 근데
한국 사회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고 어쨌든 상대적으로 진보와 개혁을 추진하려고 하고 촛불시민을 계승했다고 하는 정부 여당이 있고 그것을 사사건건 방해하고 시비를 걸고 가짜뉴스 왜곡을 하고 있는 미래통합당과 언론 권력과 검찰 권력과 종교 권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현재 집권 세력은 지금 현 정부 민주당과 여당이지만은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더 굉장히 많은 상당 부분 힘을 발휘하면서 우리 사회가 가야 될 올바른 방향, 민주주의, 민생, 인권, 경제민주화 이걸 사사건건 전부 방해하고 있잖아요. 남북한의 한반도 평화까지. 그 세력에 그리고 방해만 하는데 그게 단순 방해가 아니라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잖아요. 그게 미통당, 그 다음에 검찰 권력, 언론 권력, 종교 권력인 거거든요. 거기에다 최근에 안철수 씨 같은 사람까지 합세해가지고 철딱선이 없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정말 정말 과감하게 비판 같이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안 보여요, 진짜로요. 아주 정확한 예를 들어볼게요. 나경원 씨하고 조선일보 고발 저희는 정말 피눈물 나게 한 거거든요, 힘들게. 한겨레 신문에서 거의 보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집권 세력이 아니란 논리를 아주 단순한 논리를 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안철수를 제대로 때린 걸 보지를 못했어. 예. 아니 사실 솔직히 지금 집권 세력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박 대표님 안철수 씨도 그렇고요. 조선일보도 그렇고 나경원도 지금 집권 세력이 아니어도 한국 사회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발휘하고 또 상식적인 선에서 한국 사회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염장을 지르고 있습니까? 가짜 뉴스까지 동원하고 말도 안 되는 이번 수해 때에도 태양광 패널 때문에 수재가 났다는 거짓말을 김종인이가 했거든요. 그러면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이나 서울신문 이런 데서 그건 과감한 팩트체크해서 가루를 만들 정도로 지적을 해야죠. 대한에너지로 나가야 되는 우리 사회 방향에서 마치 탈원전 때문에 수재가 났고 태양광 때 수재가 났다는 거짓말을 거대 야당의 대표가 대놓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럴 때는 근데 기사가 거의 안 나오고 넘어갈 때도 프레임 있어요. 전쟁인데 이게 수해가 터졌는데 이 부분을 4대강과 연결을 하고 태양광으로 연결을 하는 이 프레임 구조에서 이쪽은 기상재해가 기상온난화, 기후온난화부터 비롯됐고 결국 그래서 우리가 기상 문제에 대해서 이 기후 대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이 관심을 기울이고 예산을 쓸 거며 그린 뉴딜까지 포함해서 이 건강한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쪽으로 프레임을 잡아야 하는데 거기서 그냥 놀고 있으니까 차별화가 없는 거지.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프레임이라는 부분인 건데 아주 많은 기자들이 권력 감시, 권력 비판이라는 어떤 그런 강박을 되게 많이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검찰 권력은 왜 감시를 안 하냐는 거야. 제가 볼 때는 정부 권력 감시하라 이거야. 예. 근데 곳곳에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있고 재벌 권력이 있고 검찰 권력 누구나 검찰 권력이 있다고 보죠. 사법 법원 얼마나 힘이 세요. 지 맘대로 해서 이번에 또 민경욱이나 이런 거 집회 허가하고 막 이러잖아요. 사실 정광훈이 풀어주기도 하고 이런 어떤 사법개혁도 감시하고 이런 게 있는 건데 왜 유독 정부만 혹독하게 하려고 하고 나머지는 다 못 본 척 하냐 이거지. 아니 진짜 그런 것 때문에 열불 터지는 거예요 사실. 균형을 가지고 다 건드는 건 좋아. 그거 싫어했으면 어딨어요. 충분히 심각하죠. 저도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참 이게 이거 저는 이제 약간 제가 다른 언론사의 사례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은 약간 좀 이 시스템과 체계가 조금 무너진 부분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젊은 기자들은 좌충우돌 하면서 뭐든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자기가 조금은 이렇게 넓게 보지 않으면 못하더라도 자기가 보고 있는 어떤 그런 파악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뭔가를 들어갈 수도 있을 텐데 결국은 데스크가 있는 이유 또 이렇게 무슨 국장단이 있는 이유가 다 그래서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서 약간 좀 아쉬움들이 좀 노출되는 거 아닌가. 저는 오늘 우리 안익은 소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언론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우리 기자분들 일부 있잖아요. 네. 양심적인 이런 분들이 맨날 시민단체 쪽의 사람들을 만나면 안 돼. 그분들은 늘 그런 예를 들면 주문을 많이 해왔을 거고 그동안에 주로 제도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던 분들이고 이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들어야겠지만 이 평범한 사람들의 이 독자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갖고 있는 정서가 가감없이 전달이 되면서 현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진짜 자기들끼리 한번 모여보자 그러면 생각 있는 사람들끼리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예. 늘 뻔한 사람도 맨날 모여서 머리 맞대봤자 맞습니다. 제가 볼 땐 전파가 안 돼. 울림을 줄 수 있는 예. 새로운 장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주변에 예를 들면 이해해주고 애정을 가진 세력들하고만 만나면 반성을 한다고 하지만 그 반성의 정도가 얕아지는 거죠. 그다음에 자기 합리화라는 거죠. 근데 또 이렇게 굉장히 이제 격렬하게 우리 애청자들처럼 언론 개혁을 주창하고 기레기라고 비판하고 또 기레기란 말도 요즘 모자라서 계렉이란 말까 나왔잖아요. 이제 개기레기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분들은 기자들이 보기엔 불편하고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들의 기자들이라면 모름지기 사회 공론을 앞장서는 일이잖아요. 근데 가짜뉴스나 애국보도 허위보도로 대다수 국민이 상처받고 분노하고 있거든요. 진영 논리 때문에 그런 분도 일부 있지만. 그럼 저는 개기뉴스를 우리가 왜 듣는지 그분들의 목소리를 정면으로 응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불편하고 가슴 아프고 짜증난다 해도. 근데 거기는 애매하고 그냥 예를 들면 애정어린 비판 정도 살살 해주는 집단하고만 이렇게 자주 만나면 저는 그 언론사도 기자님들에게도 그게 오히려 족쇄가 될 수도 있다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허벌판에서 왜 우리가 기레기나 계레기 소리까지 듣게 됐는지 한국 언론의 자유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신뢰도는 오히려 더 떨어졌는지 이건 지금 우리 국민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외국의 언론 평가기관이 지금 그렇게 평가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우리 국민들 열받았던 게 기자들끼리 설문조사했는데 조선일보가 신뢰 1위로 나와버린 거예요. 나 그거 보고 완전히 국민들 정서하고 너무 다른 거거든요. 아니 그렇게 하면 그래서 나는 그런 거 할 때 있잖아. 그게 발표가 되잖아요. 민원인이 돈이 없으면 시민들한테 호소해서 예를 들면 몇백만 원 구해서라도 시민들이 뽑는 언론 신뢰도 조사 있잖아요. 뭐 가끔 나오긴 합니다만 그럴 때 바로 그 다음 주에 내야 돼. 예. 이게 이런 게 이제 캠페인에 대한 감각을 익혀야 돼요. 그 예. 기자들 자기들끼리 해서 엉터리로 낸 거가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때 역시 조선일보구나 이런 착각을 가질 수 있거든. 누가 조사하는지도 잘 몰라. 사람들 제목만 보니까 국민이 그렇게 평가했는지 그러니까. 기자 몇천 명이 했는지 봤더니 몇백 명 안 했어. 그러면 시민들이 평가하는 언론에 대한 신뢰도, 신뢰하는 집단, 신뢰하지 않은 이유 이런 걸 딱 여론조사에서 발표를 해버려야 돼요. 다음 주에 우리가 예. 민원연 사무총장 이 자리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 애청자들이 제가 좋아하는 민원연 제가 신미 사무총장 다음 주에 나오시면 애청자들과 박시영 대표님이 민원연 언론시민단체 해야 될 일을 아주 그냥 폭발적으로 제안해 주십시오. 그래서 컨설팅을 늘 받아야 돼. 내가 공짜로 해줄 테니까 좀 자기들 집단에 갇혀갖고 사고방식만 갇혀갖고 이렇게 운동하던 이 패턴이 새로운 흐름을 못 쫓아가고 있어 지금. 너무 답답하더라고.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성과가 안 나오고. 예. 참 자꾸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저도 참 말씀드리기가 좀 뭐합니다만은 그 사실은 지금 이 모든 언론들이 지금 이 너무 무한 경쟁의 이 장으로 내몰리고 이 상업적인 이익이 최우선의 가치가 되게 지금 만들어졌거든요. 저는 이게 과연 어디서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지 물론 명백하게 이유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게 전체적으로 생태계라는 측면에서 좀 접근해야지만이 저는 이게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거죠.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생태계에 대한 구조적인 거는 기자분들의 현직에 종사하신 분들이 충분히 얘기를 해야 하고 그 어려움도 있고 그거를 또 그것까지 고려해서 뭔가 방안이 나와야 내부 구성원들이 이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생생한 얘기를 듣고 위기의식을 가졌을 때 또 구조적인 문제까지 녹여들었을 때 이게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사실 여기 오늘 박묵삼 의원님은 누구보다도 그래도 맡은 바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던 분인데 언론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한테 쓴소리를 좀 들었는데 비판도 많이 우리 애청자들 비판도 많았습니다. 그런 것을 또 많이 또 들었던 여러 자리에서 열린 마인드로 늘 들었던 분이니까 오해 없이 들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도 직언을 했던 거고요.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서울신문 아까 핵심이 이제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지분 매각하는데 우리 사주에서 서울신문에서 인수하겠다 이런 의향을 냈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협상에 빨리 좀 착수했으면 좋겠다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요게 이제 요구사항이 딱 명확히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아니 언론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분명하게 이걸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그게 거죠. 무슨 이익적인 게 아니라
아까 있던 건설사라든가 이상한 데 넘어가고 네. 또 다른 이상한 언론이 하나 탄생되지 않도록 그러니까요. 정부가 그런 입장을 견제했으면 저는 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아니 이해하고 저는 건설사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가짜뉴스 척결에 앞장서고 신뢰받는 언론으로서 서울시민이 앞장서겠다라는 어떤 신문사 안팎의 선언 같은 게 있으면 저는 정부에서도 어떤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이제 이런 고민도 저는 해봅니다. 저도 감히 제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역으로 제안 드려보고. 그다음 많은 분들 오늘 비판 많이 해주셨는데 언론에 대한 분노가 그 정도 크신 거죠. 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도 검찰 많이- 개혁하고 언론 네. 개혁은 거의 맞습니다. 분노 지수가 거의 똑같아. 예.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박록삼 기자님이 윤석열의 사퇴를 언론인 중에 최초로 용기 있게 칼럼까지 쓰신 분이니까 여러분 최소한의 신뢰는 보내주시고요. 아니 이 정도의 네. 박록삼 의원도 이렇게 예를 들면 방향성 가지고 있지만 아이디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뭐 이렇게 탁탁 튀는 게 안 나오는데 나머지 별 생각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기자들을 만약에 모셨으면 분통이 터졌을 것 같아 사실. 근데 원래 이제 점잖으니까 얘기 안 하신 거고 마지막으로 우리 박록삼 의원께서 오늘 이제 자리해 주셔서 저는 뭐 굉장히 감사하고 내부에서 그래도 우리 이렇게 좀 바꿔보고 싶다 나름대로 평소에 지론이 있으면 뭐 속 시원히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리고 안 소장님도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사실 제가 처음에 기자를 했던 그 시기는 이제 제가 99년도에 입사를 했는데요. 사실 저는 그때는 뭐 복잡하거나 거창한 어떤 계획이 포부가 있었던 건 아니고 저는 정말 이 조중동이 없어지는 어떤 그런 우리 한국 언론사회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었거든요. 근데 제가 서울신문에 입사해서 어떻게 조중동을 없앨 수 있겠습니까? 서울신문이나 잘하면 고만인 거지. 근데 이제 하면서 저도 이제 회사에서 노조위원장도 하고 뭐 이제 이 지금 하고 있는 우리사조합 일도 하고 하면서 느끼는 게 이게 되게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었던 거죠. 이게 물론 이 언론이 긍정적이고 건강하게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이게 단순하게 뭐 서울신문이 바뀐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닌 것이고 조중동이 없어진다고 해서 이런 아주 건강하고 발전적인 미디어 생태계가 구축되는 것도 아닌 거고 결국은 저는 이제 언론 개혁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저는 언론개혁, 검찰개혁, 박 대표님이 강조하신 것처럼 저도 이 언론개혁, 검찰개혁의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언론개혁이 정말 이루어지려면 정말 너무 힘들거나 이 구조적인 접근이라고만 이렇게 구조적인 접근이라고 보실 수밖에 없겠지만 정말 이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어떤 뭐 이런 기자들이 좀 많아지고 뭐 좋은 기사를 쓰고 팩트 체크를 잘하고 다 좋은데요. 결국은 이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하려고 그러면 기자들도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떤 법과 제도를 만드는 파트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시민들도 이제 거기에 걸맞는 내지는 그 요구들을 계속 끊임없이 이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거고 이게 되게 이 각 주체가 이 생태계를 구성하는 각 주체가 해야 될 노력들이 여전히 있다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건 물론 기자들 현업에 있는 기자들 그 언론사겠죠. 언론이 가장 중요한 거고 저는 이제 권력으로부터 그게 정치 권력일 수도 있고 자본 권력일 수도 있고 어떤 권력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뭘까 저는 이 고민을 요즘 많이 하고 있거든요. 꼭 이제 그건 서울신문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기도 할 테고 우리 안 소장님이 얘기하신 뭐 이런 한국경제 같은 경제지도 해당될 수 있을 것이고 조중동도 해당될 수 있을 것이고 조중동이라고 내부에 건강한 기자들이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많이 있을 테고요. 결국은 그런 환경들이 외부적으로 안팎이 잘 맞아떨어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사실은 이 언론이 개판이다 보니까 이 뉴미디어들이 각광을 받는 거고 지금의 뭐 팟캐스트, 유튜버 이런 것들이 각광을 받는 이유도 사실은 언론에 대한 실망감 속에서 속 시원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이쪽으로 채널을 돌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 시민들이 그리고 뭐 뉴스공장이나 다스베이다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파워가 센 예를 들어 목소리가 센 물론 뭐 TBS야 대한 언론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역할을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는 담보하고 있고 다스베이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언론에 종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위기감을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했던 시민들은 지금은 관심을 끄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애정을 가지고 기존의 레거시 언론들도 좀 개혁할 필요가 있지 어떤 부분에 잘하는 부분에 힘을 좀 실어줘야지 라고 하는 단계를 벗어나서 무관심, 의뢰 저들은 저래
라고 포기할 수 있는 단계까지 서서히 가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물론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도 밥 먹고 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대한 언론은 아니지만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한테 귀 기울여주는 분들이 있는 이유는 기성 언론들이 너무나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언론에 기껏 기고하는 것보다는 이런 쪽에 나와서 인터뷰하고 메시지 쓰는 게 훨씬 더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유튜버들이라든가 팟캐스트 이런 것들이 생태계가 보존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좋은 분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아무튼 더 우리가 신발끈 졸라매고 더 열심히 뛰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안수사님 마지막 한마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아유, 이 밤늦은 시간까지 아까 4,5천여 명, 지금도 3,4천여 명의 시민들이 이 방송 봐주셨는데 오늘 사이다가 아니라 약간 답답했다, 고구마다라는 지적. 우리 박육삼 기자님도 많이 받았고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아주 제가 무겁게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우리 국민들이 언론에 대한 실망이 크다는 것, 특히 조중동 폐간은 당연하고 조중동 퇴출은 당연하고 최근에 진보 개혁 성향 언론이라고 했던 신문들에 대한 실망이 너무 크니까 오늘 보니까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서울신문, 오마이뉴스까지 굉장히 많이 비판해 주셨거든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한겨레, 경향신문, 서울신문, 오마이뉴스에 있는 구성원들이 다 정말 마음 열고 귀담아서 드려야 될 내용들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 진보 언론, 개혁 언론들을 응원했던 안팎의 건강한 분들이 정말 다시 한번 신발끈을 조여매고 조중동을 극복하고 퇴출시키고 가짜뉴스, 애국 보도를 극복하고 퇴출시키는데 어떻게든 앞장서서 국내 신뢰를 다시 저는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봅니다. 감히 제가 우리 오늘 애청자들한테 혼나면서까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중동에 비해서 그 퇴출시키고 가짜뉴스 맨날 만드는 그런 집단, 마녀사는 집단에 비해서 우리 서울신문이나 오마이뉴스나 훨씬 나은 곳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끝까지 그런 최소한의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안팎에서 그 신문, 좀 더 올바른 신문, 언론의 공공성, 진실보도, 가짜뉴스 척결을 애쓰는 분들이 있다는 거 감히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말자. 물론 이제 시민 대안 언론을 만들자는 흐름도 있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우리 유튜브들이라든지 뉴스타파라든지 그렇게 생긴 거잖아요. 요즘 보면 뉴스타파가 굉장히 또 큰 역할을 해주시잖아요. 뉴스공장이나 TBS가. 그런 것도 저는 시민들이 잘 쓰는 흐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힘이 실리는 것도 당연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저는 우리 서울신문이라든지 다른 이 좋은 신문을 꿈꾸는 조중동이 아닌 분들이 깊이 성찰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언론개혁, 검찰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저도 이렇게 속신의 말씀 못 드린 거 죄송한데 다음 주에 조선일보 저희들이 8번 고발했잖아요. 8번 고발하고 제가 7번째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끝까지 아무튼간 조선일보 고발, 그다음에 다다음 주에는 지금 곽상도 고발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힘차게 검찰개혁, 언론개혁, 가짜뉴스 퇴출 그날까지 끝까지 처절하게 끈질기게 싸우겠습니다. 네, 죄송하고 아까 고맙습니다. 이 댓글 보니까 뭐 저도 여러 생각이 들던데 지금 잠깐 봤는데요,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었던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MBC가 좀 변했다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MBC가 변한 것은 지금 이제 사람들이 많이 느끼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겠습니까?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논조를 팩트체크를 어떻게 할지 이런 것도 치열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스트레이트 같은 경우도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히트를 쳤었고요. 여러 것들이 모여서 지금 MBC가 조금씩 신뢰를 회복하고 있듯이 각 언론사들이 그런 내부에서 각성하지 않으면 아무리 밖에서 조중동하고 이런 언론들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한들 그게 사람들의 귀에 들리겠냐고요. 그러면 한겨레나 서울신문이나 뭐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등등에 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일신에서 내부에서 뭔가 혁신의 흐름을 좀 만들어냈을 때 밖에 있는 분들, 눈길을 돌렸던 분들도 다시 한번 기대를 갖고 응원을 보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가지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 몸부림이 그런 혁신의 몸부림이 기다려진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이 금요일 날 현장은요 2부에서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까지 언론개혁 꼭지로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개혁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 많은 분들, 우리 구독자, 시청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언론개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함께 노력해서 건강한
언론 생태계 만들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박능선 의원님 나와서 혼만 난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죄송하고요. 감사합니다. 그런 어떤 지적들이 큰 약이 돼서 더 힘차게 그 활동하실 수 있는 자양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